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한국 전쟁입니다. 네,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은 아마 좀 다른 시각을 열어줄 거예요. 그렇죠. 전쟁 터지기 딱 엿새 전에 나온 CIA 기밀 보고서가 있고요. 아, 그 유명한 도가서. 네. 그리고 스탈린의 속마음을 거의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본 학술 논문, 또 제트 전투기 시대의 시작을 알린 미 공군 박물관 기록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해요. 전쟁 직전의 한반도는 대체 어떤 상황이었나? 그리고 수많은 날 중에 왜 하필 1950년 6월 25일이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한 지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쟁 초반 하늘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거죠. 좋습니다. 강대국들의 오판, 비밀 전략, 그리고 전투기들의 이야기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우선 1950년 6월 19일 CIA 보고서부터 시작해보죠. 네, 전쟁 딱 6일 전이네요. 맞아요. 마치 역사가 바뀌기 직전의 순간을 딱 포착한 스냅샷 사진을 발견한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이 보고서를 보면 북한을 아주 명확하게 소련의 확고한 통제하에 있는 위성국가라고 못을 박아요. 네, 독자적인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맞아요. 그 표현이 정말 핵심이에요. 이게 그냥 동맹이다,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소련에게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나와요. 소련을 지키는 일종의 완충지대. 완충지대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일본의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 전초기지였던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평양에 수천 명의 소련 고문단이 정부, 군대, 경제기관까지 말 그대로 거미줄처럼 쫙 퍼져 있었다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천 명이요? 네, 이건 그냥 조언자가 아니고요. 사실상 북한이라는 시스템의 중추신 경계를 그냥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와, 그 비유는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보고서의 군사력 평가 부분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전체 병력 수나 훈련 수준은 거의 대등하다고 봤어요. 네, 일단 숫자상으로는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북한이 기갑, 중화기, 항공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심지어는 서울 점령을 포함한 단기 군사작전이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정확히 6일 뒤에 그게 현실이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군사력 격차는 미 의회 도서관 자료를 보면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당시 북한은 소련제 T-44 전차를 수백 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남한에는 전차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요? 네, 사실상 그냥 최신의 전차 부대랑 보병이 싸운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야크 전투기 같은 공군력도 마찬가지였고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CIA가 전쟁 6일 전에 이 정도로 명확한 군사적 불균형을 파악하고 있었고 서울 점령 가능이라는 예측까지 내놨는데 네, 왜 미국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보 실패의 진짜 의미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수십 년간 역사가들의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였죠. 정보는 있었지만 그 정보의 의도를 읽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의도요? 네, 북한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는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위협의 우선순위를 아주 낮게 평가했던 거죠. 결국 남측은 미국에게 완전한 기습으로 다가왔고 이건 명백한 정보 분석의 실패였어요. 정보를 몰랐던 게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도 행동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이 엄청난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필 1950년 6월 25일이었을까요? 1년 전이나 6개월 전도 아니고요. 맞아요. 여기서 스탈린의 한국 관련 유턴이라는 학술 논문이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 논문이 아주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처음부터 전쟁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논문에 따르면 1949년 말까지 김일성이 남침 허락해달라고 모스크바에 조른 횟수가 무려 48번이나 된대요. 48번이요? 네, 48번이요. 스탈린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스탈린의 최우선 목표는 2차 대전으로 피폐해진 소련 경제를 재건하고 또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어떻게든 피하는 거였거든요. 아, 그럼 스탈린의 큰 그림은 뭐였나요? 미국하고 안 싸우면서 세력을 확장하는 방법 같은 거요? 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중국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거였어요. 중국을요? 네. 마오쩌둥이 아시아의 혁명을 주도하게 해서 미국의 관심을 아시아에 꽉 묶어두는 동안 자신은 유럽의 사회주의 블록을 다지는 데 집중하려고 했죠. 그런데 1949년 말에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로 와서 중소조약 협상을 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마오쩌둥이 스탈린 말을 순순히 듣지 않았군요. 그렇죠. 마오쩌둥은 위순왕처럼 소련이 중국 내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이권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스탈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는데요. 엄청 당황했겠죠. 슬슬 아시아의 티토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티토라면 그 유고슬라비아에 맞습니다. 자기 말을 안 듣는 독자적인 공산주의 지도자가 될까 봐요. 근데 때마침 영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에치슨 민 국무장관이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발언을 하니까 스탈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죠. 아, 그래서 유턴을 했다는 거군요. 네. 마오쩌둥이 서방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기존 전략을 버리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새로운 카드가 바로 한국전쟁이었던 거예요. 와, 이 논문은 한국전쟁이 스탈린에게 완벽한 와일드카드였다고 주장해요. 이 전진을 통해 스탈린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첫째, 미국의 발을 아시아에 깊숙이 묶어둘 수 있죠. 둘째,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미군과 싸우게 만들어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소련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고요. 아,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동안 소련은 유럽에서 조용히 힘을 키울 시간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무서운 계산이네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스탈린은 전략적으로 얻는 것만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논문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거예요. 승패와 상관없이 한국전쟁은 스탈린에게 잃을 것은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와일드카드였다. 와, 결국 스탈린은 1950년 1월 30일 남침을 최종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지시를 하죠. 어떤 짓이요? 마오쩌둥에 켜온 이 사실을 일단 비밀로 하라고요. 정말 치밀하네요. 그렇게 소련이 모든 판을 짜고 있을 때 그럼 워싱턴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전혀요. 트루먼 행정부는 이 모든 흐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나요? 전혀요. 남침 소식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 특히 얼마 전에 나온 그 NSC-68이라는 보고서가 경고했던 내용, 네네. 즉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팽창하려는 속성을 가졌다는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 거니까요. 트루먼은 2차 대전 직전 뮌헨 협정에서 히틀러한테 유화책을 썼다가 전쟁을 막지 못했던 과오를 떠올렸어요. 그걸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군요. 그쵸? 정치적인 압박도 엄청났다고 들었어요. 이른바 중국을 잃었다는 비판 때문에요. 맞아요. 공화당으로부터 왜 중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지 못했냐는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마저 공산화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개입 결정은 아주 신속하게 내려졌죠. 네. 다만 의회의 선전포고를 요청하는 그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전쟁이 아닌 유엔의 경찰 활동, 그러니까 폴리스 액션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경찰 활동이요. 전쟁이 아니고. 네. 거기서 소련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죠. 트루먼에게는 정말 찬원이었고 소련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실책이었죠. 아, 유엔 안보리 불참한 거요? 맞습니다. 당시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미국이 반대하는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안전보장회사에 불참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미군 파병을 골자로 하는 유엔 결의안이 소련의 거부권 행사 없이 그냥 통과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와, 만약에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기만 했어도. 역사는 정말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그렇게 미국의 참전이 결정됐군요. 지상군은 초반에 끔찍한 패배를 겪었지만 잠시 시선을 하늘로 한번 돌려보죠. 네, 공중전이요. 미 공군 박물관 자료를 보니까 공중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더라고요. 당시 미 공군이 창설된 지 겨우 3년 된 신생 조직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전쟁 초기에는 북한의 소규모 공군을 정말 압도해버렸어요.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했죠. 네. 그런데 1950년 11월 압록강 근처 하늘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비행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그게 나오는군요. 네, 날개가 뒤로 젖혀진 아주 날렵한 은색 제트기.
바로 소련제 미그 15였어요. 미그 15. 미군 조종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전투기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죠. 조종사들이 무선 교신에서 러시아어를 들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건 사실상 미군과 소련군의 직접적인 전투였던 거네요?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은밀하게 벌어진 초강대국 간의 대리전이자 직접적인 대결이었어요. 와... 미그 15 조종사들은 대부분 2차 대전을 겪은 소련의 베테랑 파일럿들이었거든요. 아, 실력자들이었군요. 네. 미군 조종사들은 이 숙련된 적들을 혼초스라고 불렀대요. 혼초스요? 네. 일본어로 우두머리나 보스라는 뜻의 별명으로 불렀다고요. 물론 소련은 자신들의 개입을 숨기기 위해 전투기에 북한이나 중국 공군 표시를 그려넣었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 북서부 상공에 그 유명한 미그 엘리, MiG 엘리가 형성된 거군요. 맞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제트기 공중전이 벌어진 장소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는 전투기 수십 대가 좁은 하늘에서 엉켜 싸우는, 와,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이 미그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급히 투입한 카드가 바로 F-86 세이버였습니다. 아, 세이버. 미그 15와 F-86 세이버, 이 두 기체의 대결은 어땠나요? 흔히 라이벌로 꼽히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었어요. 성능만 딱 놓고 보면 미그기가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고 상승 속도도 더 빨라서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럼 불리했던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세이버는 더 튼튼했고 특히 조준 장치가 훨씬 더 정교했죠. 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이었어요. 미군 조종사들은 2차 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반면 소련 조종사들은 여러 제약이 있었거든요. 조종사의 실력이었던 셈이죠. 와. 그리고 그 조종사들 중에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인물이 조셉 맥코넬 대위인데 이 사람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오, 총 16대의 미그기를 격추해서 미군 최고의 에이스가 된 사람인데요. 한 번은 격추를 당해서 차가운 황해에 빠졌어요. 어이쿠. 그런데 구조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시 세이버를 타고 출격해서 또 미국기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와, 정말 불굴의 의지네요. 그렇죠. 세계 최초의 제트기 대 제트기 에이스가 된 제임스 자바라 대위 같은 인물도 있고요. 이런 조종사들이 미그 엘리의 하늘을 지배했던 겁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손에 땀이 쥐어지네요. 단순히 기술의 대결이 아니라 그런 조종사들의 기량과 정신력의 싸움이었군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의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진이죠? 김포 공군기지에 일본식 문, 그 도리를 세워놓고 그 위에 미그엘리 200마일스라고 쓴 현판을 걸어놓은 사진이에요. 아, 조종사들은 매일 출격할 때마다 그 문을 지나면서 200마일 북쪽에 있는 죽음의 경기장으로 향했던 거죠. 와, 상징적이네요. 네. 또 당시 K기지라고 불렸던 한국의 비행장들 사진을 보면 텐트, 진흙, 먼지,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혹한 속에서 생활했던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의 고된 모습이 담겨 있어요. 결코 화려하기만 한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전쟁 직전의 상황을 담은 오싹할 정도로 정확했던 CIA 보고서에서 시작해서 네, 한반도를 체스판의 말처럼 이용했던 스탈린의 거대한 전략, 그리고 Z시대의 개막을 알린 미그 엘리의 공중전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이 전쟁이 결코 단순한 남북 간의 내전이 아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스탈린의 세계 전략, 마오쩌둥의 신생국가로서의 야망, 그리고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트루먼의 봉쇄 정책이라는 거대한 힘들이 한반도라는 이 좁은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충돌한 결과였죠. 그렇죠. 특히 소련 베테랑 조종사들의 비밀 참전은 냉전이 언제든 초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열전, 즉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슬아슬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탈린의 유턴 논문은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을 단지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아시아라는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 오히려 그것을 원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자신들의 개입이 자유세계를 지키고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굳게 믿었고요. 네.
어쩌면 양측 초강대국 모두가 각자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바로 그들이 원했던 전쟁을 한반도에서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게임의 가장 궁극적인 대가는 고스란히 한민족이 치르게 된 것이고요.